한성 감옥에서의 신앙 체험. 이승만은 최정식, 서상대 등과 함께 한성 감옥에 수감되어 같은 방을 쓰게 됐다. 최정식은 매일 신문에서 논설을 썼고 독립협회 활동도 함께했던 사이며 서상대는 박영효의 측근이었다. 세 사람은 쿠데타 음모에 가담한 죄로 사형이나 종신형에 처해질 것을 예상해 탈옥을 시도했다. 병무청 고문인 스트리플링이 면회 올 때 따라온 주시경이 두 자루의 육혈포를 몰래 건네주고 돌아갔다. 수감된 지 20일이 넘어가는 1월 30일, 3명은 권총으로 간수들을 위협하고 탈출했다. 서상대는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갔고 최정식은 진남포의 일본인 여관에서 주인의 밀고로 잡혀 서울로 끌려왔다. 이승만은 두 사람과 헤어진 뒤 시위대가 있다는 종로로 갔다가 다시 체포되었다. 탈옥 과정에서 최정식은 육혈포를 발사하여 간수 김윤길의 팔을 부상시킨 일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고 즉시 처형되었다. 이승만은 감옥에서 13가지 혹독한 고문을 당했지만 증거물로 제시한 권총이 한 발도 발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형을 면했다. 미국 선교사들의 힘이 컸다. 매일 미국 선교사들이 면회를 가면서 조선 정부에다가 진정서를 냈기 때문이다. 이승만은 미국 선교사 때문에 목숨을 구한 것이다. 1899년 7월 11일 이승만은 종신형과 곤장 100대를 선고받았다. 온갖 고문으로 이승만의 몸은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져 있었다. 실제로 갖은 고문 끝에 죽었다는 소문이 날 정도였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이경선은 시체라도 돌려달라며 형무소를 찾아오기도 했다. 24세 이승만에게 남은 것은 절망과 죽음뿐이었다. 이때 배제학당에서 읽었던 성경 구절들을 떠올렸다. 내가 너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너를 용서할 것이다. 그동안 그는 영어 공부를 위하여 배제학당에서 성경을 읽었으나 깊은 신앙의 세계는 접하지 못했다. 하지만 종신형을 선고받은 절망감과 고문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 속에서 이승만은 어느 때보다 진심으로 기도하였다. 오 하나님, 내 영혼과 내 나라를 구해주옵소서. 진심을 다한 기도를 통해 이승만은 단순 기독교 이론을 배우는 것에서 신앙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신앙을 체험한 후 모진 고문과 감옥 생활의 어려움은 평안과 기열로 바뀌어 나갔다. 이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정신적 활력을 얻었다. 이승만은 자신의 이러한 신비한 신앙 체험을 평생 동안 지인들에게 전하였다. 이를 계기로 이승만은 콜레라 전염병이 감옥에 돌았을 때도 동료 죄수들을 헌신적으로 간호하고 물을 떠다 주는 등 간수들도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할 정도로 봉사정신이 투철한 청년으로 변모했다. 헌신적인 봉사를 통해 이승만은 자신이 체험한 신앙을 죄수들과 간수들에게 알렸다. 또 감옥 안의 죄수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기독교 교리를 알려주며 40여 명을 개종시켰다. 그것은 서양 선교사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몇 년을 노력해도 신도 한 명을 얻기 어려웠던 선교사들에게 이승만의 선교 업적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다. 한성 감옥 그리고 독립정신. 1899년 1월부터 1904년 8월까지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지낸 5년 7개월의 감옥생활 동안 독립협회의 간부이자 개화파의 거물 들인 이상제, 이원근, 김정식, 홍재기, 양기탁, 안국선 등이 이승만과 함께 옥살이를 했고 배제학당 동문인 신흥우와 육일준의 동생 유성준 등을 감옥에서 다시 만났다. 그리고 훗날 하와이에서 만나 독립운동을 하며 때론 협조하고 때론 갈등을 빚었던 박용만과도 옥중 동지 사이였다. 특히 이상제와 신흥우는 이승만이 하와이에서 활동하던 시절 국내 지지 세력이 되어 이승만의 독립운동을 도운 은인들이다. 이승만은 수많은 옥중 동지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에게 전도하여 깊은 존경을 받기도 하고 어느 때는 혹독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성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가족과 선교사들이 면회를 자주 왔다. 아버지 이경선은 이승만을 설득하며 겁없이 서양 귀신이 붙어서 집안을 망치고 있으니 고종에게 사과하고 정신 차리라고 했고 부인 박씨는 조정에서 와서 집을 다 뒤졌고 집에 먹을 것이 없어 굶은 지 하루가 넘었다며 눈물로 하소연했다. 선교사들은 이승만에게 영어 성경과 영문으로 된 책들을 넣어주며 공부하라고 권했다. 특히 헐버트 선교사는 이승만의 결의에 찬 모습을 보고
내가 꿈꾸던 세상을 이루려면 모든 비밀은 성경에 있으니 성경을 읽으라고 당부하였다. 이승만은 감옥 생활 동안 미국 선교사들이 넣어주는 미국의 인기 잡지 아웃룩과 영문으로 된 역사책들을 많이 읽었다. 개작당의 아펜젤러, 벙커, 재중원의 에비슨, 선교사 언더우드 등이 면회 와서 책을 넣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 때문에 영어 실력과 지식 수준은 놀랄 만큼 향상되어 갔다. 가끔 선교사들이 면회를 오지만 수감되어 있는 동안 영어를 쓸 수 없고 잊어버리는 것을 염려하여 영어로 된 신약 성서를 소리내어 읽으며 외우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왔을 때는 영어 실력이 지적으로 높아지고 더욱 완벽해졌다. 이승만은 선교사들이 전해준 책에 나오는 자유사상, 기독교 사상 등을 통해 폐쇄적이고 부패한 나라를 혁신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독교를 주시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자유의 종교라고 믿었고 미국을 기독교가 구현한 이상적인 나라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영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감옥에서 영한사전을 만들기도 했다. 일본에서 발간된 영일사전을 참고해 1년 동안 8,000단어를 번역하면서 알파벳 F까지 작업을 마쳤다. 이 사전은 영어 단어 옆에 한문으로 뜻을 표기하고 그 옆에 한글로 다시 풀었다. 지금의 영한사전만큼이나 체계가 반듯하고 내용이 정확하여 완성되었으면 우리나라 최초의 영한사전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승만의 사전 편찬 작업은 1904년 2월 돌연 중단되었다. 러일 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1904년 2월에 러일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이 감옥 안에 퍼지자 정치범들은 통곡했다. 조선은 이기는 나라의 식민지가 될 것이 확실했기 때문이었다. 이승만은 영한사전 집필 작업을 중단하고 대중계몽서를 쓰기로 했다. 과거에 썼던 글과 기사들을 정리하고 책을 통해 새롭게 습득한 그의 생각을 정리하여 독립정신을 넉 달 만에 탈구한다. 이 책에서 이승만이 강조한 것은 조선이 멸망하지 않으려면 미국을 모델로 한 문명 개화를 통해 구국 강병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동맹국인 청은 쇠했고 러시아와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갖고 있어 경계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에 대한 영토적 야심이 없는 나라이면서 국민 주권의 민주주의 국가라는 데서 매력을 느낀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독립을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정치 제도를 개선하여 전제군주제를 일본식이나 영국식의 입헌군주제로 바꿔야 하며 둘째로 국가의 지도자를 바꿔야 하고 셋째로 우리보다 앞서 있는 미국과 영국을 표본 삼아 하루빨리 대외 개방 정책으로 문호를 개방하여 경제적으로는 상업과 공업, 무역을 활발히 하는 나라로 국가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나아가 기독교를 받아들여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책은 당시에는 출판되지 못하고 이승만이 추록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후인 1910년 2월 10일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출간되었다. 탈구한 지 6년 뒤의 일이다. 이것이 후에 이승만의 기독교 입국론이 되었다. 고종의 밀사가 아닌 대한제국의 밀사. 1904년 8월 7일 이승만은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3번에 걸친 감형으로 감옥에서 풀려났다. 그의 나이 29이 되던 해였다. 국내의 상황은 판이하게 변해 있었다. 1896년 아간 파천 이후 조선은 러시아와 우호적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일본의 영향력은 약화돼 있었다. 그리고 1900년 청나라의 의화단 운동으로 만주에 군대를 파견했던 러시아가 철수하지 않아 우리나라와 일본에 위협이 되고 있었으며 러시아의 영토 확장 정책으로 갈등을 빚고 있던 영국은 1902년 일본과 영일 동맹을 맺은 터였다. 이승만을 아끼는 미국 선교사들은 그에게 미국 유학을 강하게 권했다. 조선에 있다가는 또다시 감옥에 가거나 죽을 위험이 클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이승만은 미국행을 결심한다. 당시 대한제국은 제1차 한일협약으로 사실상 일본에 넘어간 상태였다. 고종은 1882년 조미 수호 통상조약에 조선이 제3국으로부터 부당한 침략을 받을 경우 미국은 즉각 개입하여 거중 조정을 함으로써 조선의 안보를 주장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려 했다.
이승만이 미국으로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고종은 밀사에 임무를 맡기려고 궁녀를 보냈지만 이승만은 고종을 만나지 않았다. 무능한 군주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 대신 이승만을 아끼는 법무대신 민영왕과 참정대신 한규설의 요청을 받아들여 황제의 밀사가 아닌 정부의 밀사로 떠나게 되었다. 이승만의 미국행은 당시 신문에 보도될 만큼 관심의 대상이었다. 대한매일신보 11월 5일자 영문판은 최근에 정관당한 제국신문의 주간 이승만은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 그는 3년 동안 떠나 있을 예정이다 라고 보도했고, 황성신문 11월 5일자에는 이승만이 유람차 미국으로 떠났다 라고 보도했다. 1904년 11월 4일 이승만은 신분을 숨긴 채 제물포항에서 일본 고베를 경유해 미국 하와이로 갔다. 그의 가방에는 민영환이 전해준 밀서와 미국 유학을 위해 선교사들이 써준 19통의 추천서가 들어있었다. 이승만은 하와이에 도착해 윤병구 목사를 비롯한 교포들의 환영을 받았다. 그는 애화농장에 모인 200명 남짓한 한일 노동자들 앞에서 밤늦게까지 열정적으로 연설했다. 조국에 대한 울분으로 한인들은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랭 사인의 곡조에 가사를 붙인 애국가를 부르고 헤어졌다. 이승만은 러일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한 포츠머스 강화 회의에서 대한제국의 독립에 관해 호소하고자 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시카고를 거쳐 12월 31일 저녁 7시에 비로소 워싱턴에 도착했다. 다음날 이승만은 하원 의원 휴 딘스모어를 찾아갔다. 딘스모어는 1887년부터 2년 동안 주한 미국 공사로 일한 친한파 인사였다. 민영원과 한규설의 추천서를 보여주자 딘스모어는 미 국무장관과의 면담을 주선해 주었다. 1905년 2월 20일 이승만은 존 헤이 국무장관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장관은 미국 정부는 조미조약에 명시된 제반 의무를 전력으로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희망에 찬 이승만은 국내의 민영환과 한규설 앞으로 자세한 면담 보고서를 보냈다. 그러나 이 일은 7월에 존 헤이 국무장관이 갑작스레 병으로 사망하면서 중단되고 말았다. 존 헤이 국무장관을 통해 미국 대통령을 만나 대한제국의 독립보전을 촉구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루스벨트와의 만남, 그리고 일산의약,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윤병구 목사가 하와이 교민 4,000명의 독립보존 청원서를 가지고 워싱턴에 왔다. 윤 목사는 특히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미 국방장관 윌리엄 태프트의 소개장도 가지고 왔다. 국방장관이 일본 정부와 사전 협의를 하기 위해 일본 순방길에 나서면서 하와이에 들렀을 때 와드먼 목사의 도움으로 소개장을 받아낸 것이다.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 티어도어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끼어 있는 조선의 독립보존을 부탁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1905년 8월 4일 이승만과 윤 목사는 뉴욕 롱아일랜드에 있는 사가 무어힐 별장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을 만났다. 워싱턴 포스트지에 그들의 대통령 면담 기사가 실렸고, 이것을 본 미국 교민들은 힘을 얻기도 했다. 또한 미국 대통령 면담이 한국에도 전해져 단숨에 청년 이승만의 명성이 높아졌다. 루스벨트와의 면담 자리에서 이승만은 미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번 강화회의에서 그 의무를 이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은 하와이 한인들의 청원서를 훑어보고는 요구사항을 워싱턴의 대한제국 공사관을 통해 미 국무부에 정식으로 제출하라고 했다. 하지만 당시 루스벨트는 1905년 7월 27일 도쿄에서 미국은 러일 전쟁 후 조선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드는 데 동의한다고 미 국방장관 윌리엄 태프트와 일본 총리 가스라 나로가 합의한 미략, 이른바 가스라 태프트 미략을 7월 31일에 추인한 상태였다. 더구나 이승만이 롱아일랜드 별장에 방문한 날은 러시아 대표단이 포츠머스 조약과 관련해서 의논하기 위해 루스벨트를 만나기로 되어 있던 날이었다. 루스벨트는 러시아 대표단을 만나기 직전에 잠시 이승만을 만났던 것이다.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일본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는 대신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 러시아가 간섭하지 않겠다는 러시아와 일본의 미략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이 이승만의 요청을 받아들일 처지가 아닌 상황이었다.
이승만과의 만남은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에 불과한 것이다.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이승만과 윤병고는 청원서를 미 국무부에 정식으로 요청하기 위해 급히 워싱턴 공사관으로 찾아갔다. 그러나 대한제국 공사 김윤정은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훈령을 받지 않고서는 청원서를 미 국무부에 보낼 수 없다며 냉담했다. 김윤정은 이미 조선의 멸망을 예상하고 일본 공사관과 내통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윤정은 청원서를 미 국무부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공로를 일본에게 인정받아 후에 한국에 돌아와 도지사로 임명된다. 당시 이러한 장애가 이승만의 대미외교 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지만 조선 왕실부터 관료들까지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의 실태를 보여주는 사건임에는 틀림없다. 원대한 포부로 미국 땅을 밟은 이승만은 강대국 위주의 냉정한 세계 정치 상황에 짓눌린 약소국 국민의 처절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1905년 11월 17일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은 박탈당하고 말았다. 이 조약으로 대한제국은 말이 일본으로부터 보호받는 일본의 보호국이지 실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민영환이 분을 이기지 못해 자결했다는 소식이 미국에까지 전해졌다. 이승만은 사흘 동안 통곡을 했다. 어쩌면 이승만은 통곡의 눈물과 함께 무능하고 부패한 왕실에 대한 분노도 흘려보냈을 것이다. 분노조차 남지 않는 조선 왕실을 뒤로하고 이승만은 미국에서 학문에 전념하면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하였다. 그리하여 이승만의 분노는 자연히 조선 왕실에서 일본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이승만 한글시 고목가 슬프다 저 나무 다 늙었네 병들고 썩어서 밤만 섰네 심악한 비바람 이리저리 급히 쳐 몇백 년 큰 남기 오늘 위태롭도다 원수의 딱짝새 밑을 조네 미육한 저새야 조지 마라 조것도 조다가 고목이 부러지면 내 처자 내 몸은 어디 의지할꼬 버티세 버티세 저 고목을 뿌리만 굳박혀 반근되면 대가지 새잎이 다시 영화 봄 되면 강근이 자란 뒤 풍우 불회하리라 쏘아라 저 포수 따짝새를 원수의 저 미물 남글 쪼아 비바람을 도와 위망을 재촉하여 넘어지게 하니 어찌할꼬